네, 캡스톤 디자인 2020년 2학기 캡스톤 디자인 1 오늘 최종 발표 날짜입니다. 여러분들 TCS 팀, 내비게이션 팀 준비한 순서대로 진행해 봅시다. TCS 팀부터 시작해 볼까요? 화면 공유하고. 네. 네, 이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TCS 팀 첫 번째 발표자인 1학번 문동건입니다. 캡스톤 디자인 1학기 마지막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팀의 주제는 이른 역진자 로봇의 슬립 방지 제어기 설계입니다. 다음, 발표 내용 순서입니다. 먼저 서론에서는 2019년도 캡스톤 디자인은 어떻게 연구되었는지와 한계를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이번 학기의 연구 방향을 설명할 것이며 그 다음 본론에서는 저희가 이번 학기의 새로운 슬립률과 슬립 제어 방법에 대해 연구한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그 결론과 향후 로드맵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다음, 첫 번째로 2019년도 캡스톤 디자인입니다. 다음, 이른 역진자 로봇은 사령과 달리 두 개의 바퀴로 움직이는 부족 구동이기 때문에 출발 시 슬립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형상과 피치각의 변화를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른 역진자 로봇만의 슬립 방지 제어가 필요합니다. 다음, 2019년도 캡스톤 디자인의 슬립 제어 방식은 사륜 자동차의 슬립률식에서 목표 바퀴 속도를 유도해내고 그 목표 바퀴 속도를 이용해서 그 이른 역진 차량의 바퀴 속도를 제어하는 슬립률 제어 방식입니다. 다음, 그리고 출발 시 언더슛에 의하여 슬립률이 급격하게 증가한 현상이 있는데 이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기존의 슬립률에서 가중치를 곱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슬립률을 정의했었습니다. 다음, 그러나 이러한 가중치는 논리적인 시계 전개나 통계적인 데이터가 부족한 상태에서 선정이 되어 신뢰성이 부족했고 출발 이후에도 이 가중치는 계속 적용되는 상태라서 그 가중치가 적용 상태로 계속 산출이 되는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환경은 양쪽 바퀴가 빙판길에 들어설 때의 상황만을 고려했다는 점도 있었습니다. 다음, 그래서 저희는 작년도 슬립률식의 가중치의 신뢰성 문제와 출발 시의 슬립률 급증 형상을 해결하기 위해 그 새로운 슬립률의 식을 재정의하는 것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여러 도로 환경을 조성하여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로 기존의 슬립률 제어 방식은 빙판길 위에서의 출발 시 제어가 힘들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한계를 해결한 방법들을 찾아보다가 MTT 방식이라는 것을 고안하게 되었고 이쪽으로 연구 방향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한 본론과 내용은 각각 김준영 학생과 박준호 학생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학번 김준영입니다. 이어서 슬립률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번 학기 동안 저희가 진행한 시뮬링크입니다. 표시된 부분을 보면 저희가 엔코더와 가속도 센서를 정의 후 실제 상황과 유사하게 진행시키기 위해 노이즈를 반영시켰습니다. 다음. 이것은 저희가 새로운 슬립률식을 정의시키는 동안 나왔던 여러 가지 슬립률식입니다. 첫 번째 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는데 이 식의 문제는 차체 시동 시에만 적용이 가능하며 많은 연산 데이터 계산량으로 인해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식을 보게 되면 기존 사륜 차량 슬립률식에 T에 대한 식을 곱해주어 만들어 보았는데 이는 초기 언더슈트에 의한 슬립률 오차를 해결하긴 하였지만 이는 차체 초기 시동 시에만 적용이 가능하여 이후 차체가 만약에 저속이 되었을 때 슬립률 오차는 여전히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식은 두 번째 식의 T에 대한 부분을 로봇의 속도에 대한 식으로 변경해 주었는데 이 식은 초기 시동 시와 상관없이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빙판 출발 시에 한계가 발생하는 문제를 발견하였습니다. 다음.
앞에서 설명한 식들을 적용 후 아스팔트에서 빙판으로 진행 후 급가속하는 상황에 대한 그래프를 각각 추출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를 보게 되면 슬립률 값이 500까지 치솟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 그래프를 보게 되면 초기 언더슈트에 의한 슬립률 값의 오차는 어느 정도 잡기는 하였지만 이후 속도가 감속하게 되면 다시 언더슈트에 의한 오차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그래프를 보게 되면 초기 언더슈트에 의한 슬립률 값의 오차는 어느 정도 잡기는 하였지만 빙판 위에서 급가속 시 슬립이 발생하여도 이때의 슬립률 값 또한 줄어들게 되는 오차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앞에서 설명한 식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다음과 같은 슬립률식을 새롭게 정의하였습니다. 이 식을 보게 되면 앞의 식과 다른 점은 추가로 곱해준 식이 시간 t나 로봇의 속도가 아닌 휠 속도에 대한 식이 됩니다. 이 식을 적용 후 초기 속도뿐만 아니라 속도가 작을 때의 언더슈트에 의한 오차 또한 해결되었으며 빙판 위에서 출발, 가속, 감속 시 또한 고려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새로 정의한 슬립률식을 이용하여 아스팔트 주행 시 초기 언더슈트에 의한 슬립률 오차를 확인하기 위해 슬립률 그래프를 추출해 보았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게 되면 기존 사륜 차량의 슬립률식을 통해 추출한 그래프인데 초기 슬립이 발생하지 않아도 언더슈트에 의해 슬립률 값이 이 정도까지 치솟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저희가 새롭게 정의한 슬립률식을 적용 후 초기 슬립률을 보게 되면 슬립률 값이 오차는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이는 슬립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이어서 타겟 슬립 레이시오 를 결정해주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전까지 타겟 슬립 레이시오를 0.15로 결정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과 유사하게 하기 위해 노이즈를 적용 후 그래프를 추출해 보니까 타겟 슬립 레이시오를 0.15로 결정해 주게 되면 슬립이 발생하지 않는 구간에서도 추출된 값상으로는 슬립이 발생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즉, 저희는 이를 통해 노이즈 추가에 따른 타겟 슬립 레이시오 값을 0.2로 지정해 주었습니다. 이어서 MTT에 대한 발표는 박준호 학생이 이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MTT 제어 방식의 발표를 맡게 된 16학번 박준호입니다. MTT 제어 방식은 일단 지면으로 전달 가능한 최대 구동량을 추정하여 구동리 입력을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즉, 바퀴에 걸리는 토크를 파악하여 바퀴의 각속도를 제어하는 방식인데 저희가 진행하였던 가장 큰 중요한 과정은 직진 상황만 고려했기에 Y축에 가는 힘은 0으로 고려하여서 마찰 계수를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해 구한 것입니다. 이후 페이지에서 슬립률 제어 그리고 MTT 제어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돌린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슬립률 제어 그리고 MTT 제어 방식을 이용하여 한쪽 바퀴만 빙판에 진입하는 경우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바와 같이 두 가지 제어 방식 모두 넘어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영상은 가속을 하는 상황이었지만 감속하는 상황에서도 자세 제어는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속도, 롤피치오, 그리고 슬립률 그래프를 각각 비교한 것입니다. 두 가지 경우에 대한 그래프를 보면 자세 제어에는 무리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속도 추정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것을 우선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이 경우는 이제 빙판에서 출발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슬립률 제어만 이용하는 경우 실패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MTT 제어 방식을 이용한 경우 차체가 휘청휘청거리지만 추후 피치각이 안정되어 자세 제어가 성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역시 기존에 있던 그래프를 다시 비교한 것입니다. 슬립률 제어에 관한 그래프를 보면 휠 속도가 계속 증가하는 현상을 볼 수 있으며 롤피치오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제어가 실패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MTT 제어 같은 경우는 자세 제어에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그리고 속도 추정까지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두 가지 제어 방식을 비교한 것입니다. 슬립률 제어 방식은 제어기의 개인값이 주어진 상황에 고정되어 있는 반면 MTT 제어 방식은 제어 변수가 상황에 따라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빙판이라는 다른 환경에 놓여 있어도 MTT 제어 방식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그럼 이제 저희가 선택한 MTT 방식을 사용하여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실험해 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속 그리고 감속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넘어지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단 저희가 Y축에 대한 힘을 아직 고려하지 않은 과정에 의해 일직선으로는 이동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 속도 그래프를 통해
무리 없이 속도 레퍼런스 값을 추정한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한쪽 바퀴만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 경우 타겟 슬립률인 저희가 0.2보다 낮아서 차체 자체는 이제 슬립이 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는 상태로 이제 자체가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항은 이제 아스팔트에서 빙판으로 진입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도 동일하게 제어가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이전 영상에서 저희가 스텝 인풋을 5초에 부여하여서 감속, 가속 시키는 상황을 이제 비교하였는데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이제 5초에서 슬립이 발생하는 경우를 알 수 있었습니다. 다른 휠 속도 그리고 RPY 그래프는 유사한 형태를 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가장 문제였던 빙판에서 출발한 경우입니다. 빙판에서 출발한 경우 속도 레퍼런스 값을 각각 1m/s 그리고 1.5m/s로 이제 그 상황을 부여하여 실험을 한 것입니다. 속도를 달리하여도 이제 어느 정도 제어가 가능하다는 영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 그래프를 보면 저희가 1.5ms의 이제 레퍼런스를 가지게 되면 슬립이 발생하여 이제 슬립 제어 방지기가 작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치각 변화가 점차 감소하면서 최종적으로 자세 제어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속도 추정이 이루어지면서 두 경우 모두 속도 레퍼런스 값에 근접하게 되는 모습 또한 보일 수 있었습니다. 즉 여러 가지 상황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MTT 제어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시뮬레이션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았고 이후 결론 부분에 대해서는 김석훈 학생이 발표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잠깐 스탑하면은 이 줌에 지금 줌 회의가 10분 후 종료된다고 메시지 나오네. 어제까지 안 그랬는데 혹시 종료되면은 바로 저기 링크 다시 클릭해서 회의에 들어오면 됩니다. 예, 갑자기 끊어지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예, 네, 회의 다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럼 네, 발표 계속하세요. 진행하겠습니다. 예. 네, 마지막 발표로 결론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한 18학번 김석훈입니다. 네, 2020년 2학기 캡스톤 디자인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슬립률 제어 방식에서 새로운 슬립률식 정의를 통해 출발 시 발생하는 언더슈트 오차 보정을 해냈으며 타겟 슬립률의 재정의가 있었습니다. MTT 제어 방식에 대해서도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불규칙한 상황에서의 자세 제어 또한 수행했습니다. 슬립률 제어와 MTT 제어 방식에 따른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빙판이 출발 시 MTT 제어 방식을 통해서 차체를 제어할 수 있었습니다. 단, MTT식 설계 시 직진 운동만 고려했기 때문에 한정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1년 1학기 캡스톤 디자인에 대한 로드맵입니다. 속도 추정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며 슬립 상황을 판단하는 기준 또한 제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실험을 통한 데이터를 시뮬레이션에 이용할 생각입니다. 시뮬레이션에서 속도 데이터가 있어야 완벽한 TCS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을 하였으며 이를 이용해 속도 데이터를 대체할 수 있도록 속도 추정의 우선순위를 둠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인 사항으로 선의 운동 또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이 레퍼런스를 이용해 간단한 선의 보정을 해보았습니다. 이 레퍼런스를 이용 시 다음의 영상처럼 슬립 발생 시 이동 상황이 바뀌지 않고 원래 주행하는 방향으로 계속 운동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앞선 영상처럼 간단하게 레퍼런스 조작을 통해 단순한 복원 운동은 가능했으나 다음 학기에는 선의 운동 시 발생하는 슬립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연구해 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2학기 캡스톤 디자인 TCS 팀 최종 발표였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게 아무래도 여러분들 중에 이제 줌 회의를 먼저 클릭해서 원래 40분 제한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이유겠다 이게. 근데 이제 지금 7분 정도 남았으니까 시간은 충분하네요. TCS 팀 발표 끝난 다음에 이제 내비게이션 팀은 새로운 회의로 다시 클릭을 해야 되겠네요. 네, 잘 준비했는데 이제 뭐 멘토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겠지만 각자의 역할이 좀 잘 드러나도록 발표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좀 오늘 준비한 발표는 이렇게 되면 결국 김준영, 박준호밖에 저기 해석 및 설계를 진행 안 한 것처럼 느껴지거든. 이런 발표는 조금 좋은 발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동건, 김석훈의 역할이 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마치 뭐 서러운 리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결론, 다음이 향후 계획을 얘기했는데
본인이 실제 이번 학기에 수행한 어떤 그 해석에 관한 또는 설계에 관한 내용들을 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좀 그거 좀 아쉽네. 그럼 지금 디펜스 한 시간을 줄 테니까 문동건 어떻게 김석은 각각 본인들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좀 얘기 좀 해볼래? 리뷰하고 뭐 정리만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진행한 부분이 어떤 건지 적극적으로 본인들의 디펜스를 해보세요. 저 먼저 발표해도 되겠습니까? 음, 예, 저는 이번 학기에 음, 시뮬링크보다는, 그러니까 음, 매트랩보다는 좀 더 이론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많이 했습니다. 퍼지 음, 로직과 칼만 필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이론적인 음. 논문을 많이 읽고 그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구사하기 위한 식을 개선했으며, 또한 슬립률 정의를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슬립률 정의 음, 식을 정의할 때 제가 축이 되어서 식을 정의했었습니다. 각각의 식을 통해서 이제 설립된 식을 시뮬레이션 팀에게 이제 제가 전달을 함으로써 실제 오차를 확인을 하고 어떻게 나오는 결과를 분석을 한 다음에 그를 계속 이제 점차적으로 보정을 시켜서 지금의 그 슬립률 제어 방식에 사용되는 새로운 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글쎄, 뭐, 그동안도 매주 주차 발표할 때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오늘 적극적으로 정리를 해서 그런 내용을 발표를 해야지, 그걸 왜 그때 빠뜨렸니? 최종 발표인데. 개인이 하는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초점을 음. 맞춘다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팀 전체적인 흐름을 가져가기로 저희가 거기에 초점을 뒀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맞는데, 오늘은 어쨌든 최종 발표니까 본인들이 이번 학기에 수행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글쎄, 이게 평가니까, 평가죠. 네, 근데 문동건도 한번 본인의 디펜스를 좀 해볼래? 네, 저는 이번 학기 수행한 내용에 대해서. 네, 저는 이번 학기 때 음, 그 앞서 발표 때 보시겠지만 제가 시뮬링크 부분을 거의 다 시뮬링크 부분을 맡아서 제작했고 그 음, 부분에 대해서 시뮬레이션도 거의 돌렸으며 그 다음에 이론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박준호 학생과 같이 그 MTT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그 어떤 시계 도출이나 그 시뮬링크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어떤 그 수치라든지 그런 거 계산하는 작업을 같이 맡고 그렇게 뭐 그게 그 잘 작동하게끔 그렇게 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래요. 적극적으로 본인들의 역할을 자꾸 드러내야지. 지금 오늘 TCS 팀 발표한 거로 들으면은 김준영, 박준호 외에는 역할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야. 교수님, 네, 제가 그거는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이 발표상으로는 교수님 말씀처럼 그 서론에서 작년 거 말해서 문동건 학생은 그냥 작년 거만 조사한 것처럼 보이고 이런 점이 있긴 한데 저희가 진행을 문동건 학생하고 김준영 저가 그 시뮬을 계속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돌리고 추가하고 박준호 학생하고 김석훈 학생은 저희가 지금 속도 추정해서 지금 앞으로 아직 못하긴 했지만 더 계속 진행해야 될 게 칼만 필터하고 퍼지 로직 쪽인데 그쪽을 계속 적응시키면서 그쪽 시뮬링크도 저희가 돌려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문동건 박준호 학생이 MTT도 같이 진행을 해서 하였고 저하고 김석훈 학생이 새로운 슬립률식 정의하려고 계속 이런 식으로 했는데 발표를 이렇게 한 거는 저희가 좀 제가 했던 것만 발표하고 하면 좀 겹쳐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발표할 때 본인의 어쨌든 각자의 역할이 좀 드러나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 멘토들에게 내가 분명히 그걸 얘기했는데, 좀 전달이 제대로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제대로 못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내비게이션 팀도 지금 걱정되는데.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존에 그 발표한 그 영상도 있고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도록 하겠고, 최종 발표 자료는 그 PPT, 스카이프, 멘토들을 통해서 스카이프로 전달을 하기 바랍니다. 미팅 끝나면. 네. 예, 지금 보니까 1분 50초 남았다. 뭐 억지로 기다리는 것보다는, 이거 미팅이 끝나면은 회의가 종료되겠죠. 종료되면 이제 새로 시작하면 보통 40분 제한.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어제 우리 용국 수완 어제 우리 디펜스 미팅 할 때 그 제한 없었지 않니? 이게 없었거든요, 이거? 근데 이게 모르겠다. 학교 내에서만 하면은 문제 없고 뭐 외부에서 들어오면 제한이 걸리고 그런 건지.
굳이 이 링크를 혹시 예전에 만들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이 설마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40분이면 충분하니까 네. 어쨌든 뭐 문제는 없는데. 어쨌든 저 최종 보고서 잘 정리해서 여기 제출하도록 하세요. 네, 그렇게 하고 예, 좀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회의를 종료하고 내가 회의를 다시 열 테니까 그때 들어오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종료합니다. 예, 두 번째로 내비게이션 팀 예, 진행해 봅시다. 예, 준비한 PPT 공유하고 예, 순서대로 예, 발표 시작해 보세요. 슬램팀 먼저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슬램팀 박윤성, 윤정현 순으로 먼저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한 학기 동안 전체적으로 진행한 결과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설계 목표와 하나의 내비게이션을 이루고 있는 이제 각각의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추후 계획으로 발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슬램이란 다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되게 좀 포괄적이긴 말이긴 하지만 저희가 한 학기 동안 진행해 본 결과 자율주행이 가능하게 하는 모든 시스템을 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자동차의 슬램과 로봇의 슬램은 매우 다릅니다. 자동차의 경우 이제 GPS 지도를 기반으로 해서 전역 경로가 중심이 되지만 로봇의 경우는 이제 GPS가 없기 때문에 주행 환경에 대한 맵을 저희가 직접 다 짜서 데이터를 이제 입력을 해주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가 작업한 슬램의 이제 플로우 차트입니다. 가장 먼저 이제 로봇이 주행할 환경에 대한 지도를 데이터화를 해서 로봇에 넣어주어야 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제 출력 값을 계산해주는 컴퓨터에 이 값을 입력을 해주어야 합니다. 로봇의 슬램 같은 경우 이제 주어진 맵 데이터 상에서 본인의 위치 인식과 경로 계획을 다 하기 때문에 이 작업이 상당히 중요한 작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로컬라이제이션, 즉 이제 맵을 바탕으로 본인이 로봇이 어디 있는지를 로봇 자신이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후에는 이제 실제로 로봇이 어떠한 경로로 진행을 하고 또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경로를 계획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저희를 제외한 글로벌 패스 팀과 로컬 패스 팀에서 이 패스 플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된다면 이제 최종적으로 커맨드 벨로시티를 출력 값으로 내보내게 되고 이것이 로봇의 입력 값으로 들어가서 모터로 전달이 되어서 로봇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작업들이 실시간으로 반복된다면 결국 로봇이 실시간으로 자율주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슬램팀 같은 경우는 이제 매핑부터 해서 로컬 그리고 경로 계획까지 하나의 큰 패키지를 좀 짜서 이것들이 상호 연결이 되어서 잘 작동할 수 있는 하나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만드는 데 집중을 했고 뒤에서 나오겠지만 이런 것을 하나의 시뮬레이션으로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글로벌 패스는 또 뭐로 바꿔보고 로컬은 또 뭐로 바꿔보고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하였습니다. 먼저 이제 매핑 작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매핑 작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를 받을지, 즉 어느 센서를 사용할 것인지가 중요하였고 이제 입력받은 데이터로 이영진 음소거 좀 말씀드리겠다. 야. 지금 이동 중인 것 같은데 이영진 음소거. 네, 계속하세요. 네, 두 번째로 이제 입력받은 데이터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지도를 작성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였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센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3D 키네틱 카메라와 이제 2D 레이저 센서를 둘 다 사용을 하고 이제 장단점을 파악을 해서 어느 것을 사용할 것인지 이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3D 키네틱 카메라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입체적으로 나오고 좀 보기에 이쁘게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처리해야 할 데이터가 굉장히 많고 저희가 결국 지도상에 있는 모든 점을 최종적으로 좌표화해서 입력을 해줘야 하는데 그럼 굳이 이렇게 방대한 데이터를 저희가 처리를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였고
실내 주행 정도면 이제 2D 센서로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2D 랩실에 있는 후쿠요 2D 레이저 센서만으로 이제 이렇게 충분한 지도를 저희가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얻은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지도를 제작할지에 대한 방법입니다. 사실 센서에서 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지도를 작성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데이터 전체를 가지고 하나의 지도를 만들 수도 있고, 부분을 잘라서 이제 확률적으로 조합을 해서 더 좋은 지도를 작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실 어느 센서를 사용을 하고, 방법과 목적에 따라서 다 장단점이 다르지만 저희는 기계관 4층의 실내 주행을 목표로 하고 있고 2D 레이저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연산 속도가 빠르고 작업량이 적은 헥토슬램을 가지고 이제 지도를 작성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로스 헥토슬램만으로도 지도를 작성을 할 수가 있지만 저희가 여러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야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다른 팀들과도 상호 작업이 진행이 돼야 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맵 데이터를 수치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센서를 통해서 로스에서 데이터를 받고 이를 매틀랩으로 넘겨서 매틀랩에 있는 슬램맵 빌더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지도를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슬램맵 빌더를 이용을 하게 되면 측정하는 모든 순간을 저희가 이제 원하는 좌표축 위에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맵을 다 작성을 하게 되면 레이저 센서의 특성을 좀 눈에 띄게 관찰할 수가 있는데 반사가 되지 못하고 투과되는 지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빛이 퍼진다던가 또 동일한 위치를 반복적으로 지날 때 절대 위치가 맞지 않는다면 맵이 이렇게 틀어지는 그런 단점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제 이렇게 빨간색으로 결국 로봇이 지나갈 경로만 이렇게 깔끔하게 뽑아내서 데이터를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찾아서 좀 스케일링하는 작업이 필요했었고 슬램 앱 빌더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실제로 작업한 오도메트리까지 다 이렇게 띄워주기 때문에 이 오도메트리랑 각각의 이제 지도의 좌표를 다 비교를 해서 맵이 틀어진 부분을 찾고 이를 보완을 해서 지도를 완성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좀 다듬고 완성한 지도를 보시게 되면 결국 로봇이 주행해야 하는 이 지점인 이 검은색 선 부분들, 즉 RGB 값이 0,0,0인 부분만 저희가 모두 추출을 해서 이제 저희 로스상의 시뮬레이션 상에 옮기게 되었고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매핑을 모든 단계로 완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상에서 저희가 앞으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시뮬레이션이라든지 로컬라이제이션이라든지 모든 작업을 진행을 하였고 이 추후에 이제 로컬라이제이션이나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윤정현 학생이 이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16학번 윤정현입니다. 네, 우선 아까 앞에서 박은성 학생이 말했듯이 지도를 작성을 했고 이것을 리파인먼트를 통해서 이제 시뮬레이션 환경에도 옮기고 또 이제 글로벌 패스 플래닝 팀이 좀 더 최적화된 글로벌 패스 알고리즘을 만들기 위해 매틀랩에서 작업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양방향적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로스 부분으로 다가가게 되면은 이제 슬램을 하는 즉 지도를 만드는 패키지가 따로 있고 그 내비게이션을 구동을 시키는 패키지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슬램 같은 경우에는 잘 돼 있고 또 잘 성공을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내비게이션 로스 패키지를 만드는데 중점적으로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네, 그 내비게이션 스택 같은 경우에 이제 로컬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지도상의 이제 로봇의 현재 위치를 인식을 하고 글로벌 패스 플래닝이라는 그 로스 내비게이션 스택상 안에서 글로벌 패스 플래닝이라는 그 광역 경로 계획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 계산한 결과값이 x닷과 psi 나오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로봇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을 하면서 이제 장애물이 발견이 되면 그 즉시 이제 글로벌 패스 플래닝 계산은 멈추고 로컬 패스 플래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장애물을 회피하기 위한 로컬 패스 플래닝 계산을 통해서 x닷과 psi 계산되고 장애물이 회피가 되면 다시
그 글로벌 패스 플래닝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실제로 적용하기 전에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한번 슬램과 내비게이션을 수행을 해봤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먼저 한 이유는 세 가지인데, 일단 저희가 채택한 방법이 그 슬램과 내비게이션이 저희 로봇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고 싶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을 변화해 보면서 어떤 게 실내 주행에 가장 적합한지, 적합한 파라미터인지를 파악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비게이션 스택에 적용을 바로 들어가는 거는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는 게 좀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그 MCU 상에 문제를 발생시키거나 뭐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연습한다는 생각으로 내비게이션 스택을 구현해보고 또 평가를 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실제 이룬 밸런싱 로봇의 크기와 무게로 이제 로봇을 시뮬레이션 환경상에서 제작을 해왔고, 센서 파라미터 또한 실제 센서라고 하면 이제 저희는 주로 사용하는 게 레이저 센서다 보니까 이 레이저 센서의 파라미터 또한 실제와 동일하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이제 자세 제어적인 측면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캐스터를 추가함으로써 그 안정성을 유지하였습니다. 박은성 학생이 이제 맵 리파인먼트를 통해서 좀 더 깨끗한 그리고 기획안 4층 일부 복도와 유사하게 이제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그 시뮬레이션 환경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을 바탕으로 이제 슬램을 실험을 해봤습니다. 헥토 슬램을 해봤는데 로봇이 그 시뮬레이션 환경상에서 이동을 했는데 이제 그 센서를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그 RBG 프로그램 상에서는 로봇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 그런지 생각을 해봤는데 그 헥토 슬램의 경우에는 스캔 매칭을 통해서 로봇이 이동한 오도메터리를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특징점이 없는 경우에는 다시 말해서 지금 그림과 같이 처음에 스캔한 데이터와 두 번째로 스캔한 데이터가 같다면은 같은 위치에 있다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오른쪽과 같이 이제 A에서 B로 이동했는데 스캔 데이터가 바뀌게 되면 로봇이 이동을 했다고 이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시뮬레이션 환경상에 되게 시뮬레이션 환경이 매끄러운 벽면이기 때문에 특징점이란 게 꺾이는 부분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봇이 움직임에도 그 움직이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고, 따라서 이 특징점을 만들기 위해서 실제 기계관과 같이 그 문이나 아니면 이제 기계관 복도가 페인트로 되어 있다 보니까 계속 울퉁불퉁해서 특징점들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징점들을 임의로 추가함으로써 헥토 슬램을 구현했고, 이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지도를 작성했을 때 나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터틀봇으로 한번 먼저 자율주행을 해봤습니다. 로컬 패스 플래닝과 그러니까 지역 경로 계획과 광역 경로 계획은 DWA A-스타 방법으로 사용을 했고, 이 터틀봇이 그 로봇 자율주행을 구현하는데 잘 만들어져 있어서 로스의 터틀봇 그 패키지를 활용을 해서 먼저 한번 수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엔 이번에 얼마 전에 이제 그 실제 로봇의 센서 파라미터랑 TF 즉 센서의 위치 뭐 이런 것들을 정말 구체적으로 한번 만들어서 헥토 슬램을 한번 실제 저희 로봇으로 구현을 해봤습니다. 구현을 해봤는데 잘 됐고 일단 그리고 제가 여기에 넣진 못했는데 이제 내비게이션까지 넣는 걸 성공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한번 넣어보자. 실제로 한번 그 실제 로봇에 직접 내비게이션 스택을 구성을 해보자 해서 이제 진행을 해봤는데 이 지금 보이는 그 다이아그램이 로스에서 제공하는 내비게이션 스택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해야 되는 게 이제 파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인데 내비게이션 시뮬레이션을 구현을 함으로써 저희가 이제 센서 트랜스폼 왼쪽 첫 번째 보이는 센서 트랜스폼과 센서 소스 오른쪽에 있는 센서 소스는 완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 오도메터리 소스 즉 엔코더 데이터를 받아내지를 못했었습니다. 실제로 하게 되면 엔코더 데이터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고, 또 이제 베이스 컨트롤러로 엑스닷과 푸사이닷을 모터로 넘겨주는
그쪽 부분 두 가지 노드를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제 오도메트리 소스를 받아내서 로컬라이제이션을 수행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제 그 엑스닷과 푸사이닷을 모터로 이제 퍼블리시 제공하는 그 값을 주어주는 걸 노드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까를 계속 생각을 해봤습니다. 엔코더 데이터 통신을 하려면 일단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MCU 지금 멘토분들이 만들어 놓은 그 환경에서 저희가 엔코더 값을 받아내는 통신 과정을 수행을 해야 되고 또 저희가 CMD 그 엑스닷과 푸사이닷을 계산을 해서 또 보내야 되는 과정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서 막힐 줄 모를 정도로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수행을 하고 또 그 파이썬으로 구현을 하는데 좀 한계가 있고 또 그 멘토분들은 C++로 구현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C++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공부를 하는 과정이고 이 부분은 방학 중에 완성을 해서 한번 방학 중에 한번 내비게이션 스택까지 완성을 해볼 그 의지로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또 생각을 했던 게 오도메터리를 꼭 그 엔코더랑 IMU만 이 오도메터리를 만들어냈느냐 생각을 해봤을 때 저희가 그 아까 헥토슬램에서 스캔 매칭을 통해서 오도메터리를 계산을 해냈는데 오도메터리를 이제 그러니까 포지션을 스캔 매칭을 통해서 포지션 로봇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었는데 이것을 오도메터리로 사용할 수는 없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 환경이 계속 변하니 새로운 오도메터리를 받아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이 부분을 한번 활용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헥토슬램을 통해서 오도메터리 데이터를 스캔 매칭 방법으로 뽑아내 봤는데 잘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도 한번 적용을 그 실험실에 나간다면 실험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로스 내비게이션 스택을 통해서 계산된 엑스닷과 푸사이닷을 이제 모터에 명령을 내려야 되고 또 오도메터리 소스도 완성을 해서 이제 완벽한 내비게이션 스택을 구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슬램 팀은 스캔 매칭을 활용한 오도메터리 데이터를 뽑아내던가 엔코더 통신을 통해서 엔코더를 통해서 오도메터리 데이터를 뽑아내던가 해서 로스 내비게이션 스택을 완성할 예정이고 그 엑스닷과 푸사이닷을 모터로 보내는 경우에는 통신 쪽만 제외한다면은 그 퍼블리시하는 노드를 만드는 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서 그쪽을 빠르게 수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VPOA로 만들어진 이미 구현된 로컬 패스 플래닝과 호환이 가능하도록 설계해서 자율주행을 구현을 해보고 싶고 그리고 PT 방향이 그 불안정한 이 이름 밸런싱 로봇의 그 불안정함을 보완하는 헥토슬램을 한번 구현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슬램팀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할 얘기가 많아서 뭐 저기 발표 시간을 길게 가진 건 이해되는데 조금 길었네. 예, 조금 더 요약했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예, 슬램 팀들은 보니까 뭐 내가 볼 때는 학부생 수준을 넘어갔어요. 하여튼 뭐 약간 그 본인들의 열정이 너무 뭐 그래서 그런지 좋습니다. 어쨌든 뭐 많은 걸 했는데 예, 오늘 최종 발표니까 그다음 우리 패스 플래닝 팀 넘어갑시다. 네, 캡스톤 디자인 패스 플래닝 팀 16학번 박성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1학기 동안의 목표, 이번 첫 번째 목표 설정과 저와 이번 학기 동안 진행하였던 패스 플래닝, 알고리즘, 그리고 시뮬레이션, 마지막으로 향후 목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목표 설정입니다. 저희 내비게이션 팀의 전체적인 목표는 무인 차량 로봇 자율주행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맡은 부분은 글로벌 패스 플래닝 부분이었고, 저는 이 부분을 이번 학기 동안 알고리즘의 원리와 적용하는 방법, 그리고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글로벌 패스 플래닝은 크게 설치드 베이스와 샘플링 베이스로 나뉘게 됩니다. 설치드 베이스는 장점으로는 알고리즘이 단순하고 경로 계획 시간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실시간 경로 변경이 어렵고 또 지도의 데이터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샘플링 베이스드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장점으로는 실시간 경로가
실시간 경로 변경이 가능하고 3D 맵에서 활용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었고, 단점으로는 조금 알고리즘이 복잡하고 경로 계획 시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저희의 최종적인 목표가 실외에서의 자율주행이었고, 또 실시간 장애물 회피가 가능한 그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먼저 샘플링 베이스드 알고리즘을 선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었습니다. 샘플링 베이스드 알고리즘으로 가장 먼저 선행한 알고리즘은 RRT 알고리즘이었습니다. 이 RRT 알고리즘은 그 맵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샘플링 점으로부터 점진적으로 검색 트리를 구축하는 경로 계획 알고리즘이었습니다. 이 알고리즘을 그 슬램 팀에서 만들어진 맵에서 그 경로 계획을 진행해 보았을 때, 그 처음에는 그 슬램 팀에서 만들어진 맵의 그 정확도가 100%가 아니었기 때문에 매틀랩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맵의 경계 인식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경계를 넘어서는 이렇게 패스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경계를 선명하게 구분지어서 그 경계가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슬램팀에서는 경계를 외란 보상을 통해서 매끄럽게 만들어 주었고, 저는 경계를 팽창시킴으로써 경계가 불확실한 부분을 보완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경로 계획을 다시 시도했을 때 경계 이탈점이 생성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PRM 알고리즘입니다. 그 RRT 알고리즘과 PRM 알고리즘을 비교해 보았을 때, RRT 알고리즘은 출발점에서 목표점의 진행 방향으로 샘플점을 단계별로 생성하는 반면에 PRM 알고리즘은 맵 전체에 노드를 생성하고 그 노드들을 이어서 출발점과 목표점을 잇는 경로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 RRT 알고리즘이 PRM 알고리즘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알고리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PRM 알고리즘으로 경로 계획을 시도해 보았을 때, 이 PRM 알고리즘의 단점으로는 맵 전체의 노드를 생성하기 때문에 수많은 경로가 생성되었고, 따라서 또 경로 계획 시간이 오래 걸려서 효율적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RRT 알고리즘을 참고하여서 그 PRM 알고리즘을 수정하여서 필요한 노드만 생성이 가능하도록 하여 왼쪽 그림에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알고리즘의 효율을 높이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시뮬레이션입니다. 앞선 부분은 매틀랩에서 진행을 하였고, 그 시뮬레이션 부분은 이제 로스와 매틀랩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좀 힘들기 때문에 로스로 아예 전환을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로스에서 글로벌 패스 플래닝을 하기 위해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보았고, 크게 두 가지의 그 요인을 미치는 요인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는 코스트 맵이었고, 다음으로는 글로벌 플래너였습니다. 처음으로 코스트 맵은 0에서 255 사이의 값을 맵에서 갖게 해주고, 255에 가까울수록 그 장애물에 근접하다고 여겨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255 값의 이 코스트 값을 잘 조정하기 위해서 이 코스트 팩터를 잘 조정했어야 되는데, 이 코스트 팩터를 가장 낮은 값이 한 0.01부터 맥스 값이 되는 3.5까지 조정해 보면서 그 시뮬레이션 해보았을 때 가장 안정적으로 주행이 되는 코스트 팩터 값을 찾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글로벌 패스 플래너를 비교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처음으로 설치 베이스 알고리즘을 시뮬레이션 하였을 때 이 시뮬레이션 결과 골 포인트에 대한 경로가 한 개만 생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경로가 고정이 되므로 패스 팔로잉이 쉽고 빠르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저희의 1차 목표가 그 기계간 4층에서 자율주행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실내 주행 시에는 설치드 베이스 알고리즘이 조금 더 유용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다음으로 이 샘플링 베이스드 알고리즘을 시뮬레이션 했을 때는 그 골 포인트에 대한 경로가 로봇이 이동함에 따라서 보시다시피 경로가 계속해서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동적 장애물이 있을 때 적합하거나 저희 최종 목표인 실내 주행에서는 샘플링 베이스드 알고리즘이 조금 더 유용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1차 목표인 그 기계간에서의 시뮬레이션 환경을 위해서 시뮬레이션 환경을 슬램 팀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따지고 보면 그냥 직선 경로이기 때문에 임의의 장애물을 설치하여서 시뮬레이션 환경을 바꿔서 글로벌 패스 플래닝을 시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골 포인트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글로벌 플래너를 시도해 보았을 때 이 로봇이
장애물과 충돌하지 않으며 경로 계획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영상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캡스톤 디자인 2의 캡스톤 디자인 2의 목표입니다. 저희 시뮬레이션은 어느 정도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슬램팀과 함께 이번 방학부터 시작해서 실제 환경에서 자율주행을 목표로 하고 있고, 또 시뮬레이션에서는 로컬 플래너를 DWA를 사용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그 로컬 팀에서 진행하는 VPOA 기법으로 그 로컬 플래너를 변경하는 그 패스 플래닝 통합 과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더 복잡하거나 조금 더 큰 맵에서 유용한 멀티 웨이포인트를 지정할 수 있는 알고리즘으로 수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플래너 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바로 넘어갑시다. 그다음에 경계인식 팀, 예승이 먼저. 오케이. 예. 잠시만요.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최종 발표는 목표, 진행 과정, 결과, 향후 계획 4가지 주제로 구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연구 목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니퓰레이터의 편심 추정과 보상 연구는 크게 2가지 목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매니퓰레이터를 로드셀 플랫폼 위에 장착하여 편심을 추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 목표는 매니퓰레이터로 물체를 들어올리는 미션을 수행했을 때 무게의 중심의 위치 변화를 추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학기는 두 번째 목표에 집중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따라서 매니퓰레이터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시뮬레이션상으로 구현한 다음 실제로 제작을 진행하는 3가지 단계로 목표를 세부화하였고, 그중 메커니즘 이해와 시뮬레이션 구현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진행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로봇공학의 내용을 토대로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이용해서 엔드포인트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각 조인트의 각도를 계산하는 방법을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 2D상에서 단진자 운동을 코딩으로 구현했습니다. 일반 시간 적분법을 이용한 진자 운동과 4차 룬게-쿠타법을 이용한 진자 운동을 비교해 보았고, 4차 룬게-쿠타법을 이용한 진자 운동에 추가적으로 PID 컨트롤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코딩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4차 룬게-쿠타 기법을 적용했을 때 시간 적분 오차가 더 높은 정확도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차 룬게-쿠타 기법을 적용한 모델에 PID 제어 기능을 추가하여 코딩하였습니다. 코딩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자의 위치 제어 시뮬레이션 결과를 살펴보면 입력한 레퍼런스 각도에 원활히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진행 과정으로 매틀랩 시뮬링크 상에서 매니퓰레이터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초기에 모델링한 모델 넘버 1은 G축과 Y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2개의 레볼루트 조인트와 1개의 프리즈매틱 조인트가 장착된 매니퓰레이터이고, 후에 모델링한 모델 넘버 2는 각 G축, Y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레볼루트 조인트가 3개 부착된 매니퓰레이터입니다. 또한 물건을 들어올리는 미션 수행을 고려하여 그리퍼를 추가하였습니다. 첫 번째 모델의 경우 매틀랩에서 적용하는 매니퓰레이터 예시를 참고하여 모델링하였습니다. 제시된 예시에서는 시그널 빌더로 모션을 입력했을 때 입력값대로 움직이도록 구축되었기 때문에 인풋과 아웃풋이 모두 조인트 앵글과 조인트 벨로시티였습니다. 이는 매니퓰레이터를 실제로 제어하는 데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모델을 설계할 때는 로봇공학의 개념을 도입하여 엔드포인트의 좌표를 입력했을 때 각 조인트의 각도와 모터에 걸리는 토크가 알아서 계산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실제로 매니퓰레이터를 제어할 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3D상에서 구현한 매니퓰레이터 모델의 시뮬레이션 결과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매니퓰레이터를 구성하는 조인트와 인풋, 아웃풋은 이미 언급했기 때문에 그 외의 특징들만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차 곡선 궤적 형성 과정에서는 solve 함수를 이용하여 3차 곡선의 개수식을 구하였고, 이를 토대로 if, else 함수를 사용하여 코딩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엔드포인트가 각각의 타겟 포인트로 이동할 때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PID 제어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퍼의 이니셜 앵글과 파이널 앵글을 설정할 수 있게 하였고, 타겟 포인트에 도달하는 시간을 지정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파트가 간섭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인트 앵글을 제한하고, 모터의 출력이 최대 출력 이상으로 계산되지 않도록 모터 토크를 제한하였습니다. 그럼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D상에서 모델링한 매니퓰레이터가 물체를 들어올리도록 시뮬레이션 하는 것이 향후 계획입니다. 물체의 좌표를 입력한 후 엔드포인트가 물체 위치에 도달하면 그리퍼가 자세를 잡고 물체를 들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두 사람 지금 보니까 또 회의 시간 한 7분 남았다. 야, 그냥 진행해 봅시다. 이대규 이영진. 16학번 이영진, 그리고 1학번 이대규 바운더리 디텍션 팀 2020년 하반기 최종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6학번 이영진이 발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론에서는 VPOA의 문제점 및 한계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세운 목표를 중점적으로 발표를 할 것이고, 그리고 본론에서는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 및 하반기 최종 알고리즘, 결론에서는 최종적으로 선택한 접근 방식의 결과 및 추후 방향과 2021년 상반기의 종합 설계 진행 방향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현재 멘토님들이 구현해 놓은 VPO의 알고리즘은 라인 트래킹과 기울기 필터만을 이용하여 구현되어 있습니다. 즉 원하는 도로의 경계가 아니라 광장의 보도블럭들의 수많은 경계가 검출되는 것을 왼쪽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로봇의 주행이 더욱더 정확해지기 하기 위해서는 주행 가능 영역을 검출한 뒤 그에 상응하는 최외곽선을 기반으로 소실점을 검출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목표는 앞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확한 경계 검출을 통하여 VPOA의 한계점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사용한 주요 알고리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캐니 엣지 디텍터입니다. 이 알고리즘은 원본 이미지를 흑백화한 뒤 모자이크 처리를 하여 이미지의 근접 픽셀끼리 뭉개 노이즈를 제거시키는 가우시안 필터 처리를 합니다. 그 뒤 다음과 같은 식으로 강도 구배와 비 최대를 억제하고 히스테리시스 스레솔딩을 통하여 이미지의 엣지를 흰색으로 표현하게 합니다. 마지막 과정은 간략하게 하이 스레솔드와 로우 스레솔드를 설정하여 하이 스레솔드보다 높으면 엣지로 판단하고 사이 값은 하이 스레솔드와 연결되어 있는 선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여 엣지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로우 스레솔드보다 작으면 엣지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확률 하프 변환입니다. 캐니화를 한 뒤 이 픽셀 중 서로 직선 관계를 갖는 픽셀들만 골라내는 것이 허프 변환입니다. 우측의 그림들은 허프 변환의 계산 과정들입니다. 먼저 직선 관계를 갖는 많은 픽셀들을 직선의 방정식에서 삼각함수 변환을 이용해 얼과 세타의 함수로 표현합니다. 이를 2차원 배열화하여 그래프화하여 이미지 모양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굳이 하프 변환을 사용 안 하고 확률 하프 변환을 사용하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일반 하프 변환 같은 경우는 모든 픽셀에 대해 계산하기 때문에 좀 반응 속도가 좀 느릴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확률 하프 변환 같은 경우는 임의의 점을 이용하여 직선을 찾기에 연상량이 비교적 작아 좀 더 좋은 반응 속도가 있을 것이라 기대가 되어 사용하였습니다. 우측 하단에 있는 그림은 확률 하프 변환을 조정하는 파라미터들입니다. 지금부터는 목차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본론을 통하여 세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세세하게 하지 말고 좀 요약합시다. 최종 발표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주요 포인트만 먼저 간략한 경계 검출을 위한 영상 처리 과정입니다.
캠을 통하여 영상을 받아 이를 그레이화하고 캐니화한 뒤 확률 허프 변화를 통하여 경계를 찾습니다. 허나 원하는 성분만 검출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4가지 케이스에 대해 알고리즘들을 구현해 보았고 목표로 하는 경계 검출을 위하여 실험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캐니와 확률 허프만을 사용한 과정 및 결과입니다. 이는 16학번 이영진, 15학번 이대규 둘 다가 동시에 수행을 하였습니다. 정말 단순하게 이미지를 그레이스케일화하고 이를 캐니화하여 확률 허프 변환을 통하여 경계를 검출하는 과정입니다. 다음은 8주차에 구현한 결과입니다. 캠으로 받은 영상을 캐니화하여 확률 허프 변환을 통하여 경계를 검출하였습니다. 영역은 일단 먼저 전체 영역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이제 상단에 불필요한 직선이 많이 집중적으로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ROI를 하단 반절로 잡아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용할 수 없는 직선들이 검출되어 이 불필요한 직선들을 제거할 필터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16학번 이영진 같은 경우는 기울기 필터, 15학번 이대규 같은 경우는 캐니와 확률 허프 변환이 아닌 색상 기반의 알고리즘을 이용한 필터를 구현하였습니다. 먼저 16학번 이영진 학생의 기존에 있는 이제 그 하프와 캐니를 이용한 곳에서 기울기 필터를 추가한 것입니다. 기울기 필터들에 대한 아이디어는 그냥 캐니와와 하프 라인을 했을 때 불필요한 직선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불필요한 직선들은 이제 포인터들로 저장이 돼서 그 두 점을 잇는 기울기를 만약에 제한하면 우측에 있는 그림처럼 깔끔한 그림이 나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측의 영상을 보시면 좌측보다 불필요한 직선들이 어느 정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측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기울기 필터를 씌워가지고 어느 정도 제거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정확한 VP를 검출하기 위한 경계 검출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색상 알고리즘부터는 1호학번 이대규 학생이 이어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시간 7분 50초구나. 저기 그냥 계속 하다가 끊어지면 다시 들어오면 돼. 네, 알겠습니다. 그냥 하세요. 그냥. 이어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학번 이대규입니다. 색상 알고리즘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색 공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RGB 색 공간이라는 이거 잠깐만. 네. 1분밖에 안 남아서 저기 이거 바로 끊어질 것 같으니까 지금 종료하고 회의 다시 시작할 테니까 다시 들어오자. 네, 알겠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이대규 시작합시다. 네, 화면 공유 다시 하고. 네, 색상 알고리즘부터 이어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색상 알고리즘을 설명하기 앞서 간단하게 RGB 채널, 색 공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RGB란 저희가 알고 있는 기본 빛의 3원색인 LED, 레드, 그린, 블루를 각각의 다른 비율을 결합하여 생성하는 색 공간이고, HSV는 퀼, 색조, 채도, 명도로 각 3개의 채널로 나눠서 이미지를 표현하는 색 공간입니다. 그리고 CILAV는 인간의 시각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매체의 독립적인 색 공간입니다. 여기 이 세 가지 채널 중에 HSV 색 공간이 RGB 데이터보다 그 색의 직관성을 보여주는데 뛰어나다고 판단되어서 HSV 색 공간을 선택해서 색상 알고리즘 진행하였습니다. 색상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이 3개의 단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수동인 혹은 자동으로 주행 가능 영역의 경계색의 인계값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인계값을 구한 것을 기준으로 영상 인풋을 흑과 백으로 데이터 이진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 이진화된 데이터 중에 흰색 데이터 부분만 파인드 컨투어든지 이런 방법을 이용하여 경계를 검출합니다. 그래서 아래의 사진을 보시면
관련된 코드이고 그리고 수동으로 인계값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을 만들어서 이렇게 배경색들이 다 하얘지는 인계값을 임의로 찾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은 인계값을 기준으로 영상 인풋을 데이터 이진화한 그림입니다. 왼쪽은.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그 이진화된 데이터를 거기 부분의 흰색 부분을 파인드 컨투어나 기존의 캐니아프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경계를 건축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오른쪽의 오른쪽의 사진처럼 파란색으로 이렇게 경계가 검출되게 됩니다. 영상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색상 알고리즘과 기울기 필터를 간단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직선 도로에서의 경계 검출은 두 방식 모두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단 우선 과제가 직선 도로였고 그리고 기울기 필터 방식이 계산량이 적으므로 일단은 직선 도로에서는 기울기 필터 방식을 이용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색상 알고리즘은 나중에 커브길이나 곡선 도로의 해결책으로 이용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일단은 기울기 필터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방식을 다 총합하고 최애각선 검출이라는 알고리즘이라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하여 최종 알고리즘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최애각 직선이 주행각 영역의 그 경계 라인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시작하였으며 일단 왼쪽 사진을 보시면 영상 인풋을 반으로 잘라서 ROI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그 ROI를 n등분하여서 데이터 가상의 영역별로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그리고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자면 중분된 영역 내에서 있는 선분 중에 중점이 가장 최애각점인 점을 저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중점이 가장 최애각점이면 이 최애각점을 저장하는 방식과 이 최애각점을 가진 선분을 저장하는 방식으로 위와 아래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애각점을 저장하는 방식은 그 점들을 이어서 진행하였고 최애각 선분을 추출하는 방식은 그 최애각점을 가진 선분을 데이터에 보여주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이 흰 색깔 라인들이 그 가상의 영역을 가시선으로 표현한 것이고 그리고 노란 색깔 선들이 그 최애각 선들 데이터고 그리고 이 형광색으로 표시되는 선들이 원래 기본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비교해 본 결과 일단 최애각 데이터 포인트 방식은 이러한 결과값을 가지고 최애각 선분 저장 방식은 이러한 결과값을 가져서 최애각 선분 저장 방식이 연속성도 괜찮고 오차가 적으며 더 좋은 방식이라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그래서 최애각 선분 저장 방식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애각 선분 저장 방식을 채택하여 진행하였고 그리고 각각의 총 8개의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검출 영역의 가상 처리 데이터를 몇 등분해야 될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 3개, 4개, 8개의 실험을 하였으며 7개까지 그러니까 경련형도 있는데 이 부분은 뒤에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도에 따라 영상 인풋은 기본적으로 캔각도가 수평인 상황과 캔각도가 어느 정도 있는 양의 값을 가진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케이스로 나눠서 진행하여 총 8개의 실험을 한번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실험한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3개짜리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래 2개가 나와야 되는 게 최각선이 검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그 넓은 범위로 쪼갰기 때문에 선이 어느 정도 소실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래 영상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4개 영상입니다. 일단 4개 영상을 먼저 보시면 3개보다는 선 손실이 덜하고 그리고 역시 최각 라인이 검출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뒤에서 한 번에 동일한 시간대의 사진으로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개의 그 결과 사진 영상입니다. 8개를 보시면 선 손실은 거의 없지만 이게 선 데이터를 바로 가져오는 그 형태의 방식이기 때문에 너무 잘게 쪼개면 그 최각선들이 최각선이 검출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8개는 너무 잘게 쪼갠 거로 판단하였고 그리고 3+4개 겸영역이라고 저희가 말하는 7개 영역의 분할을 한번 진행해 보았는데
이것을 한 이유는 저희 코드의 확실성, 그러니까 신뢰성을 판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복된 영역의 그러니까 기본의 4개 분할하는 방식에다가 중복된 영역 3개로 분할하는 방식에 이뤄서 총 그 과정에서의 그 최대각선 건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복된 영역에는 파란색으로 표시되고 기본의 영역은 그와 같이 노란색으로 표시되는데 영상을 쭉 보면 계속 최대각선이 검출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코드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실험 결과를 간단하게 요약하면서 비교해보면서 채택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개는 최대각선 검출도가 가장 높으나 선이 검출도가 하락, 즉 선이 소실되기 때문에 일단 배제를 하였고 그리고 최대각선 4개가 최대각선 검출성도 높고 선의 소실도 적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8개가 선의 소실은 가장 적었지만 최대각선 검출도가 하락하기 때문에 4개의 영역 분할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2학기 캡스톤 디자인 결론입니다. 그 2학기 캡스톤 디자인 결론은 기계단 4층에서의 직선 도로에서의 경계 검출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학 그리고 2학년 2021 3반기의 추후 진행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해결 과제입니다. 기계관 402호에서의 커브 구간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먼저 영상을 한번 보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오른쪽에 노란 선이 안 잡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 채택했던 기울기 필터의 방식이 기울기 값을 고정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기울기 필터의 값을 수정해서 해결할 수는 있지만 그 영상에 맞춰서 이렇게 기울기 값을 수정한다는 게 좋은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색상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이 커브 구간을 해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결할 예정인 과제입니다. 일단 항공대 운동장 트랙에서의 주행하는 영역 검출입니다. 라인 색이 명확하고 라인이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직선 구간에서 명확하게 검출 가능하고 기존의 최악선 알고리즘을 이용하면 검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곡선 구간에서는 그 기울기 필터 방식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색상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이진화한 후 경계를 얻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성공한다면 곡선 도로에서의 경계 검출이 성공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인 세 번째 미션에서의 항공대 광장에서의 주행 가능 영역 검출입니다. 이 문제는 1번에서의 커브길과 2번에서의 곡선 도로를 합친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두 가지 해결책을 가지고 이 부분을 해결하고 여기서 세 번째 문제점이 하나 더 발생합니다. 이 광장에서는 주행 가능 영역의 색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주행 가능 영역의 색이 다양할 때 주행 불가능 영역과 색이 겹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안을 해결하는 방안을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마지막 목표입니다. 이상으로 캡스톤 디자인 바운더리 디텍션 최종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여러분들이 하여튼 1학기 동안 어떻게 보면 주로 이제 알고리즘 설계에 치중돼 있다는 느낌이지만 캡스톤 디자인 2에서 실제 로봇 하드웨어에 대한 적용 실험까지 이제 구현을 해서 하여튼 그런 캡스톤 디자인 2의 그 하드웨어 실험을 염두에 둔 그 알고리즘 설계가 이번 학기 진행 내용이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오늘 내비게이션 팀들 보니까 준비를 아주 아까 TCS 팀은 좀 아쉬웠는데 내비게이션 팀들은 다들 준비를 좀 잘 했네요. 그리고 어쨌든 멘토들과 상의를 해서 지금 여러분들 보니까 화면을 보니까 다 실험실에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거든. 원래 우리 마치면 같이 회식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 학기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글쎄요. 어쨌든 신년 초에 피자 파티라도 하든지 어떻게 좀 해봅시다. 어쨌든 여러분들 그건 이제 구체적인 일정은 멘토들하고 상의를 해서 팀별로 전체 모이는 것이 부담되면 이제 팀별로 모여서 그때 실험실이 됐든 학교 근처가 됐든 우리 간단한 파티를 좀 하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이 한번 상의를 해보세요.
뭐 오늘 혹시 그러니까 지금 실험실에 모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오늘은 최종 발표로서 여러분들 이제 내가 평가를 하기 위한 거였는데 뭐 여러분들 뭐 예, 좀 아쉬운 점도 있고 하여튼 좀 잘 준비한 그런 내용도 보이고 그렇지만 뭐 다들 열심히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쉽지 않은 그런 어떤 내비게이션 알고리즘 또 TCS 알고리즘인데 뭐 결코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다 열심히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지만 또 평가는 평가다. 그러니까 이제 그건 여러분들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발표는 여기서 끝나고 방금 얘기했듯이 구체적인 일정은 멘토들과 상의해서 다음번 뭐 방학 중에 활동은 뭐 결코 강제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유의사예요. 여러분들 자유의사에 의해서 뭐 어떤 뭐 기업체 실습이다 또는 뭐 나름대로 자신의 어떤 계획이 있는 학생들은 그렇게 가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이제 뭐 보통의 이제 캡스톤 1, 2 연결되면서 방학 중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건 다시 얘기하지만 자유의사에 맡기는 겁니다. 아 이거 뭐 안 하면 안 되는 모양이다. 그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 오로지 여러분들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오히려 연구실의 리소스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겠다는 게 내 입장이지 여러분들을 뭐 강제하겠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런 오해가 있으면 안 되고 오로지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필요한 환경을 제공하겠다 그거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지도교수는 물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물주. 나를 물주로 생각하고 자꾸 뜯어먹을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나를 설득시켜야 되겠죠. 설득이 되면은 예, 얼마든지 그건 이제 합당한 선에서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좋습니다. 또 구체적인 얘기는 다음번 미팅 날짜 잡히는 대로 하도록 하고 오늘은 예,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합시다. 야, 우리 뭐 하여튼 캡스톤 디자인 1 다들 수고했고 마지막 뭐를 해야 되나? 예, 그냥 어떻게 끝내야 되니? 이럴 때는 보통 우리 과목 끝낼 때는 뭐가 있었는데 끝 마무리 멘트를 못 하겠네. 예. 다들 수고했습니다 하고 끝냅시다. 자, 모두 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